네, 오늘은 이렇게 FMC 회의 직후에 한상한 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50bp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네, 그리고 이 비컷 이후에 굉장히 지표들이 다이내믹하게 움직였는데요. 증시도 네.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 달러 인덱스 다시 올라갔고, 장기 물금이 또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 이번 FOMC는 사실은 좀 많이 밋밋했죠. 네, 그 예상됐던 대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네, 티밀하우스가 먼저 날려줬고, 기사로. 예, 50으로 가고, 그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파월 의장께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힌트는 지난 7월 FOMC 기자회견이었나 아니면 잭슨 홀이었나 둘 중에 하나에서 힌트는 이미 비컷 힌트는 줬었어요. 예,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지. 왜냐면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언젠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금리 인하를 들어가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저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거 비컷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동안 사실은 파월이라든가 뭐 이런 연준이, 파월 의장 같은 뭐 분들의 발언도 그랬고, 또 연준이 금리 정책을 전환을 할 때는 일단 25bp로 먼저 한번 예방주사를 놓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비컷이 나오든 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기억을 그게 이제, 해보시면, 예, 지난번에 금리 인상 시작할 때도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때는 시작부터 100bp 한번 이렇게 때리고 들어가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물가가 치솟았는데, 예, 그때도 25bp로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연준이 보통 정책 전환을 시작을 할 때는 올리는 거든 내리는 거든 25bp로 예방주사를 놓든지 아니면 미리 경고 사이렌을 날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50이든 75든 100이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냥 25로 시작할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저는 계속 연준이 일단은 7월에 비해서 지금 9월로 넘어온 거잖아요. 첫 번째 인하가. 그건 그렇죠. 이게 좀 늦었다 생각하는 편이고, 네, 다음에 시작부터 좀 세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일단 7월에는 안 했으니까 7월에 했으면 그래도 25bp 정도로 시작을 해도 괜찮았을 텐데, 음, 7월에 안 했으니까 9월에 50bp 나온 거 저는 아주 좋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시장의 반응은 뭐 많이 마이너스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S&P 뭐 다우 이런 거 사상 최고치 찍고 장중에, 그리고선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이거 그냥 다 선반영한 거잖아요. 다 선반영했고, 또 선반영한 거를 이제 뉴스에 팔아라가 된 거로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사실은 뭐 이런 거 저런 걸 빼고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요즘 계속 3개월물만 보거든요. 어, 다른 거 안 보고. 예, 3개월물이 그 닉키미라우스 기자의 그 기사가 나오고, 그때부터 곧바로 50bp를 반영을 해서 거기서 움직이질 음, 않았는데, 어제 FOMC 발표 나오기 직전까지 어제 저녁에 정확하게 50bp를 찍고 있었고, 어, 다음에 지금 현재 다음번 거를 이제 반영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3개월물이니까. 지금 한 10bp 정도 이제 추가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다음에 25, 그 다음에 25 이런 정도로 연준에서 제시를 했는데, 예, 다음번 25 정도를 지금 이미 3개월물이 반영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여져서 뭐 그 정도 아주 정확하게 지금 뭐
피벗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요즘 이제 좀 많이 우려했었죠. 엔화가 140 깨지는 거 아니냐, 깨지면서 예. 엔캐리 총산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엔화가 다시 142 레벨로 올라가 줬고, 그리고 엔캐리 청산은 그 사람들이 이제 2차 청산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 예. 이 헤지 펀드 쪽에서 가지고 있던 엔캐리는 다 청산이 이미 끝났고, 끝난 지 한참 됐어요. 그럼 그때 곧바로 청산이 끝났고, 지금 이제부터 만약에 엔캐리가 청산이 된다고 하면 일본의 보험사라든가 이런 금융기관, 또 우리가 얘기하는 일본 그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개미들. 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엔캐리인데, 이 엔캐리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시작이 된 게 1985년 이후부터 시작이니까 지금 40년 동안 쌓인 엔캐리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 85년에 그 플라자 합의로 엔화를 반토막 치고 난 다음부터 일본이 가서 락키펠러 센터 샀고, 콜롬비아 레코드 샀고, 이런 거 다 샀던 게 다 엔캐리란 말이에요, 결국. 그죠. 결국 다 토해내긴 했지만. 네. 그게 지금 한 40년 동안 쌓여온 건데, 이게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 엔캐리가 청산이 돼서. 그래서 엔화가 갑작스럽게 강세로 가는 그런 모양이 있고, 그래서 엔화가 안전자산 취급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동안 경제 위기가 오면 엔화는 강세다. 이 공식처럼 돼 있었고. 네네. 근데 이제 그동안 이게 좀 깨졌던 건데, 그게 이제 우리 아베 신조부터 그 이후까지 엔화 약세를 유도를 하는 거를 미국으로부터 가서 승인을 받은 거고, 그래서 아베 때부터 이제 엔 약세를 끌고 오면서 지금 일본 경제나 일본 기업들, 그다음에 일본 주가 이런 게 다 그동안 그 혜택을 봐왔던 건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 국민들은 그 주가 올라가고 뭐 경제 좋아진다 그러는데 일본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엔화 약세니까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다음에 수입 물가 엄청 높아진 거고, 네. 다음에 그동안 한국, 중국 굉장히 우습게 봤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 한국, 중국이 일본을 우습게 보는 상황까지 오니 자존심도 상하고. 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도 더 이상 이런 엔화 약세는 바라지 않는 상황이 됐고,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뻔 할 정도로 지지율이 높았을 때 한마디 했잖아요. 관세 다 100% 때리고 일본도 50% 때린다. 그렇죠. 근데 엔화 환율이 자기가 관세 때려봐야 아무 효과가 없이 엔화 환율이 올라버리면 그걸 관세 효과를 무력화시키니까 엔화 환율이 이대로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8월 5일 날 엔캐리가 청산이 된 거거든요. 사실 트럼프 때문에 청산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트럼프 후보 발언 때문에 청산이 된 건데, 어쨌든 앞으로 일단 엔화는 전 장기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고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엔캐리 청산이 8월 5일 같은 그런 충격을 주는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엔화 움직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선반영했던 거를 어느 정도 되돌림하면서 안정권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월원의 발언을 계속 보면은 이 침체 위험은 지금 징후가 없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이 과거 경제 위기 국면을 좀 보시면서 지금과 비교하시면서 좀 깨달으신 게 있다고 하던데요. 깨달았다고 하기보다는 항상 봐오던 거니까, 이게. 네. 경제연구소에서 한 수십 년을 봐오던 거 그러게요.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침체는 와요. 연기 침체 위험이 없다. 이 발언은 저건 사실은 약간은 좀 잘못된 말이고, 침체는 오는데 미국에서의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침체와는 개념이 약간 달라요. 보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미국 장기 경기 침체 기간이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게 나오거든요. 예. 아주 오랜만에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이 2분기 연속 역성장이면 경기 침체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네. 얘기하는데, 그 경기 침체 구간을 이렇게 연준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서 보면 회색 구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게 그죠. 뭐 10년에 한 번이나 나올까 말까 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네. 지난번 침체가 이제 팬데믹 때였고, 그 직전이 서브프라임 사태였고, 그 전이 닷컴 버블, 그리고 그 전으로 내려가면 90년 전후로 한 저축대부조합 사태,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경기 침체를 찍히는데, 그죠. 네, 그렇게 찍히는데, 그러면 이 구간이 뭐 10년에 한 번씩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기 침체 그러면 뭐 2, 3년에 한 번씩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의 경기의 둔화는 틀림없이 온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고성장의 고물가 이런 시간이 계속 가는 건 아니고, 틀림없이 이제 약간의 저물가와 약간의 저성장 국면으로는 간다. 그렇지만 경제 자체가 마이너스로 역성장하는 그런 위기 국면으로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현재로서는 징후가 없다. 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경제가 예를 들어서 뭐 2% 성장이 2% 물가다. 이번에 이제 2% 성장이라고 전망치를 낮췄대요. 1%포인트 낮췄는데 네. 2%하고 물가도 시간이 지나면 2%까지 내려간다고 보면 2%가 미국 연준이 보고 있는 현재의 완전 고용 성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이게 2%를 조금 밑돌고 물가도 좀 그거 좀 밑돌고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국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골디락스거든요. 네. 그리고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까지 가는 경기 침체는 그렇게 놓고 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경기 침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제 위기의 징후는 없고 경기 둔화는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경기 둔화는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저는 뭐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만에 하나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연준이 얘기한 경기 침체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이렇게 보면 이게 그게 한 세 가지 정도 형태로 오거든요. 하나는 닷컴 버블처럼 이제 공급 부실로 오는 게 있고 예. 공급 쪽에 부실이 된 거잖아요. 이게 닷컴 버블이고 우리나라 옛날에 외환 위기도 사실은 공급 측면의 부실이고 기업들 그때 부채 비율 뭐 400%, 500%, 600%막 그렇죠. 이랬었잖아요. 닷컴 버블 때도 터무니없는 버블이었었고 그게 결국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투자 버블이 깨진 거니까 다 투자 버블이거든요. 그거는 예. 이제 시장 수요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과잉 투자가 일어났다. 그게 깨지는 게 공급 부문의 이제 버블인데 네.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터지는 게 이제 수요 쪽에 부실이 있어서 그게 터질 경우에 나타나는 그 경제 위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서프라임 사태고. 음.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또 다른 버블은 외부 충격. 그러니까 뭐 음. 팬데믹이라든가 아니면 갑작스런 전쟁이라든가 또는 뭐 오페크가 유가를 2배로 이렇게 확 끌어올려 버리는 석유 파동이라든가 이런 건 네. 갑작스런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 가지 정도가 경제 위기를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우리가 이제 외부 충격으로 경제 위기는 없다고 보면 네. 그럼 뭐 올지 안 올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측이 안 팬데믹이 되니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없는 걸로 가정을 하고 네. 보면 그러면 공급 부문의 부실을 보고 수요 부문의 부실 상태를 보면 이게 경제 위기가 올 거냐 아닐 거냐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검을 해보면 이 수장님의 결론은 올 없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없다. 그리고 네. 오늘도 이제 파월 의장이 베버리지 곡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베버리지 곡선이 우린 연구소에 있었으니까 왜 이렇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보던 지표인데 예. 우리 증권 쪽에서는 아무도 베버리지
곡선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번 나가서 베버리지 곡선을 소개를 해줬더니 그때부터 이제 채권 보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는 다들 또 베버리지 곡선을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 베버리지 곡선이 의미가 뭐냐면 경기 사이클의 최단기 사이클이 이제 키친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재고 투자 사이클이거든요, 그게. 보통 기간이 짧으면 한 4년, 길면 한 5년 이렇게 3년에서 5년 사이를 가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자주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호황하고 침체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디가 그 재고 사이클을 보는 게 강하냐면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센 나라들. 는 재고 출하 사이클을 보면 경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 재고가 늘고 출하가 줄고 뭐 이러면 경기 침체 국면이고 재고가 줄면서 뭐 출하가 막 늘면 경기 이제 호황 국면이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역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이게 미국엔 안 맞아요. 그러게요. 미국은 제조업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재고 출하 사이클로 설명을 못 해요. 미국처럼 서비스업이 발달한 나라는 이 베버리지 곡선이 경기 사이클을 보여줘요. 서비스업이니까 사람 고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게요. 예.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게 경기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게 미국이고 우리처럼 공장을 가지고 경기를 보는 나라들은 이제 재고 출하 사이클을 보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그 제가 드린 것 중에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하는 걸 한번 올려줘 보시면 베버리지 곡선에 그 종축, 그러니까 위아래로 쓰는 축은 구인율이나 또는 구인 배율을 넣습니다. 이 구인율 또는 구인 배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업이 이제 잡 포스팅을 올리잖아요. 우리 사람 뽑는다는 거를 공고를 올리는데, 그 숫자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전체 이제 그 취업자 수, 그러니까 전체 경제활동 인구로 그걸 나눠주면 이게 구인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거 이제 구인율을 놓고, 그럼 구인율은 경기가 좋으면 기업들은 더 많이 뽑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경기가 좋으면 구인율에서 점이 어디 찍히냐? 위쪽에 찍힌다고요. 나빠지면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 안 뽑을 테니까. 이제 아래쪽에 횡축에는 실업률을 찍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 실업률은 낮을 거고, 경기가 나쁘면 실업률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기가 나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경기가 좋으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인율과 실업률을 이제 좌표상으로 놓고 XY 좌표상으로 놓고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구인율은 높고 실업률은 낮으니 왼쪽 위에 찍히고요. 경기가 나쁘면 구인율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증가하니까 오른쪽 아래에 찍힙니다. 그래서 역으로 된 대각선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이너스 45도 선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마이너스 30도라고 해야 될지 이거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닷컴 버블이 옅은 그 녹색인데 연녹색이요. 그게 보시면 그 왼쪽 위에 그 3.7, 3.9니까 구인율 3.7, 실업률 3.9에서 왼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구인율 2.5, 실업률 6.3까지 갔었죠. 갔다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장기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제가 찍었죠. 2000년 말부터 찍었는데, 이 2003년까지 쭉 나쁘게 진행이 되다가, 그럼 얼마나 걸린 거예요? 3년 갔잖아요. 2년 반. 2001, 2002, 2003년도에 최소한 그 기간만 해도 2년 반이 진행이 된 거고 다시 이게 회복 국면으로 가는 게 2007년 3월까지니까 몇 년이에요? 4년이죠. 4년. 그렇네요. 그러면 한 사이클이 여기서 한 사이클이 지금 7년이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긴 사이클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터져서 최악으로 간 게 빨간 선인데 그 2007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10월까지 좌하향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2년 좀 넘게 걸렸죠. 근데 이게 다시 위로 올라온 거는 2020년 2월 왼쪽에 찍혀 있잖아요. 초록색 점, 짙은 초록점.
거기가 경기 고점이었는데, 팬데믹 음, 터지기 직전이죠, 이게. 그렇네요. 거기가 경기 고점이었는데, 지금 10년 넘게 걸렸잖아요. 왼쪽으로 음, 천천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보다는 훨씬 긴 사이클이에요. 음, 사이클이. 그래서 이제 베버리지 곡선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의 그 장기 경기 사이클이 보입니다. 중기 그렇네요. 또는 장기. 그 사이클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베버리지 곡선을 놓고 이제 파월 의장께서 이제 얘기한 이거를 놓고 보면 미국 경제에서 왜 베버리지 곡선이 중요하냐. 음, 이게 경기 사이클을 보여주기 때문에 베버리지 곡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좀 특징적인 거를 좀 보셔야 돼요. 어, 이게 닷컴 버블 사이클하고 서프라임 사이클이 닷컴 버블하고 서프라임 사이클은 레벨이 거의 비슷하죠. 예, 같은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서프라임이 닷컴 버블보다 약간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우상향돼 있죠. 네, 기간도 훨씬 길었고 실업률 충격도 컸고 예,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그렇게 큰 버블 붕괴였단 말이에요. 음, 우리 그때 코스닥이 1000을 찍었었잖아요. 네, 처음 1000 찍고 깨진 거예요, 코스닥이.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코스닥 얼마예요? 600 얼마쯤 와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600 얼마가 그 1000에서 온 600 얼마가 아니에요. 1000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60몇인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또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곱하기 10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 코스닥 지수로는 그때 얼마 찍은 거냐면 1000을 찍었던 음, 거예요. 그 정도로 버블이 크게 커졌다가 터져 내려온 건데, 근데 보시면 실업률 6.3 찍은 게 다거든요. 미국이. 음, 무지하게 큰 버블이 터졌다 그러는데 실업률 6.3밖에 안 갔었어요. 근데 예, 서프라임 사태는 10%를 찍었잖아요, 실업률이. 그렇네요. 왜 그러냐면, 닷컴 버블이 그렇게 크다고 해도 서프라임 사태만큼 되질 않는 게 서프라임 사태는요, 그 세계 대공황급의 사이즈였었어요. 음, 1929년에 세계 대공황 사이즈로 터진 건데, 그때 세계 대공황 때는 세계 각국이 다 보호무역하니 뭐니 하면서 위기를 더 키우고 장기화시켰던 거고, 음, 요번에는 벤 버냉키가 세계 대공황 전문가잖아요, 그 사람. 예,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처럼 가지 않게 한다고 세계 각국의 공조도 끌어내고 아마 돈도 막 무제한으로 살포하고 하면서 이 서프라임 사태를 극복을 해낸 건데, 이 음, 사이즈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벤 버냉키가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음, 그래서 무지하게 컸던 거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과 구인율의 레벨이 닷컴 버블 때보다 그렇게 위로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네, 그죠? 약간 올라가고 말았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팬데믹을 놓고 보면 갑자기 이제 찐초록입니다. 이게 2020년 4월에 실업률 14.8%로 그냥 그러게요. 왼쪽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2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전 몇 번 안 찍혔잖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한 번, 두 번 예, 찍히고 그냥 갔어요. 이제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까지 갔다가 금세 또 다시 실업률 한 7% 선까지 오는데 몇 달 안 걸렸습니다. 네, 왼쪽으로 다시 쫙 돌아오고 있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서는 이 베버리지 커브가 저 2022년 3월 부인율 7.4, 실업률 3.6까지 혹처럼 튀어 올라옵니다. 음, 이게 비정상 상황이었던 거예요. 음, 이 일이 왜 벌어졌느냐? 미국 연준도 그렇고 미국 재무부도 그렇고 이쪽에서 돈을 무제한으로 살포를 했잖아요. 그게 M2에서도 나타나고 예, 다음에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에서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M2도 무제한으로 풀어제꼈고 금융시장에 예, 개인들한테도 무제한으로 돈을 줬잖아요. 일하지 말고 그냥 이 돈 가지고 먹고 살아 하고 나눠준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네, 그게 똑같이 베버리지 곡선에서 이런 훅처럼 튀어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음, 어.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좀 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거예요. 2024년 7월 현재
네. 구인율이 4.6이고 실업률이 4.3, 4.2인가 4.3인가 그랬죠. 그리고 저기서 보니까 7월이 4.3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게 요번에 좀 이상한 거였던 거지. 그 이전의 사이클들에 비하면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시점이에요. 그렇네요. 그 이전 시점을 보세요. 경기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지금. 네. 나쁜 시점이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 이게 좀 더 떨어지면 실업률이 크게 올라갈 거다? 그거는 서브프라임 같은 사태가 터지면 나오든지 네. 아니면 팬데믹이 터지면 나오는 거지. 지금 AI 버블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AI 버블은 닷컴 버블하고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실업률, 닷컴 버블 때 실업률 얼마나 갔어? 6.3까지 간 게 다예요. 음, 그리고 그때 경기 제일 좋을 때 실업률이 4.4예요. 3.9, 4.4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 정도의 실업률은 미국이 약간 과잉으로 경기가 좋을 때 실업률이지 이게 정상 실업률이 아니에요. 이 정상 실업률은 한 5% 정도까지 가면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뉴트럴 실업률이라고 하는 네.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까지 가도 5%까지 가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허. 그럼 4%에서 5% 사이의 실업률도 이런 정도의 실업률은 어떤 실업률이냐? 이거는 마찰적 실업이에요, 단순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데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겨갈 때까지 발생하는 그 실업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마찰적 실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그거지. 이게 뭐 경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실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시고 네. 시작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지금 이 베버리지 곡선을 급격하게 우하향으로 점을 이동시킬 동인이 없다면은 뭐 장기 골디락스로 가는 어떤 초입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은 구인율이 지금보다 좀 더 떨어져야 돼요. 음, 구인율이 지금보다 좀 더 떨어져야지 노동시장의 압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될 거라고 봐요. 네. 네. 우리 그래서 소장님 네네. 제일 아래 연록색으로 되어 있는 닷컴 버블 때를 보시면 아주 거기 탄착군이 형성돼 있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찍히잖아요, 점이. 예, 예. 그렇잖아요, 거기가. 그런 형태로 진행돼서 가면 실업률이 올라가더라도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그리고 구인율도 아주 좀 천천히 떨어져 가면서 이게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만 내려가 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경기 둔화는 맞다. 앞으로 네. 경기 둔화는 온다. 그렇지만 이게 경기 침체라고 하는 위기 상황까지 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씀드린 네. 것처럼 천천히 둔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를 갈 수 있겠다 하는 게 이번에 어쨌든 제 결론입니다. 예. 그걸 또 네.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가 뭐 기업 대출 연체율 그리고 가계의 어떤 건전성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자료를 준비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라고 하는 건 이제 두 가지로 오잖아요. 하나는 이제 공급 쪽의 부실, 또 하나는 수요 쪽의 부실, 이런 건데, 공급 쪽의 부실이 있느냐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그 베버리지 곡선상으로 저 초록색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 이제 보라색이죠. 보라색으로 내려온 걸 보고 사람들이 AI 버블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AI 버블이라고 하는 게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 그리고 터지면 어떻게 터질 거냐의 문제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럼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해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근데 현재 위기설의 본질을 놓고 보면 자 공급 부분 AI 버블이냐 그럼 기업이 그만큼 부실화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업이 부실화되어 있느냐 기업 대출 연체율을 전체 은행을 놓고 봐도 연체율이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예. 세인루이스 연은의 스레드, 이게 제가 하나 드린 거 있잖아요. 네네. 모든 커머셜 은행의 기업 대출 연체율 사상 최저입니다.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은행 문제가 발생한다. 뭐 지방은행 망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 100위권 아래의 지방은행들이 겪고 있는 기업 대출 연체율을 보시면 약간 올라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 그래프가 있죠. 스프레드게. 약간 올라가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위험하다 싶은 정도는 아니고 네. 거기다 더하기 지방은행들은요. 이거 뭐 웬만큼 망해가지고는 미국 경제 아무 관련 없어요. 곧바로 인수합병 시켜버리면 끝납니다. 예. 중요한 거는 상위 100개 이내에 있는 애들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양이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예. 그건 나중에 서브프라임 사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고, 이제 기업 부채 비율, 이게 시총이 아니라, 전 여기 시총이라고 썼는데, 기업의 그 시가평가액, 네. 그러니까 기업 자본의 시가평가액 대비 비율이에요, 이거는. 네네네. 그런데 지금 기업 부채 비율 제가 올려드린 거 보세요. 아니, 저런 부채 비율 가지고 어떻게 기업이 부채가 됩니까? 사상 최저 네. 부채 비율이. 그잖아요. 그렇네요. 네. 저런 부채 비율 가지고 기업이 어떻게 부채가 되는 게 부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사람들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이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아주 그 무논리의 논리라고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올랐으면 빠질까봐 걱정이 되죠?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왜 빠져야 돼요? 많이 올랐던 게 빠지는 거는 버블이 붕괴될 때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많이 오른 것만 가지고 빠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게요. 그리고 단순 무식한 주장이에요, 정말로 그거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에 닷컴 버블은 전부 다 이 거라지기 벤처 기업들이 주도했던 거잖아요. 아직 기업이 아니었다고요, 그때는. 저기 다음 뭐 네이버 또 뭐 저기 세롬 이런 애들은 매출이 없었어요. 그렇죠. 매출이 없었고 그래서 걔들을 뭐로 평가를 했냐면 그 가입된 회원 숫자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지금 아마존 지금 무지하게 커졌잖아요. 닷컴 버블 때부터 책방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스 114인가요? 우리나라 예스 114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게. 인터넷 책방. 예, 예스 24, 네. 예스 24. 예. 그 인터넷 책방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마존. 그렇죠. 근데 저렇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마존이 그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아마존이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 나머지 무수하게 많은 닷컴 기업들이 사라졌어요. 우리 코스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마늘 같은 게 지금 600 몇십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이것도 많이 올라와서 600 몇십이잖아요. 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벤처 기업들 없어졌어요. 근데 걔네들이 매출 하나도 없었던 애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AI는 M7이 주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무슨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얘들이 이미 매출이 있고 그것도 세계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수익성도 가장 높은 기업들이에요. 얘들이 이게 투자하는 건데 얘들이 매출 없이 투자한다? 그것도 아니고 이미 그 AI 쪽의 투자는 엊그제 전 누구 인터뷰하대요. 저희 젠슨 황 인터뷰하면서 자기네한테 뭐 20센트 투자하면은 그 기업들은 이미 1불인가 뭐 이렇게 매출을 내고 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 매출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다 나오진 않는다는 게 하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데이터 센터까지 해서의 매출이 아니라 온디바이스로 가서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온디바이스 쪽까지 이게 확산되질 않았죠. 그러니까 그 애플 예를 들면 그 아이폰에 그 AI가 들어온 전화기니까 200불 더 비싸게 주고 살래요? 뭐 이런 질문에 그러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뭐 쉬리 서비스를 할 텐데 이거 한 달에 30불씩 내고 구독할래요? 하는 그러면 또 고객들이 그거를 사주는 의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상태잖아요. 가지도 못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근데 매출이 안 나온다고 뭐 AI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한 주장인 거예요. 그동안
AI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 얘기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런 아직까지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M7이 돈 많이 버는 애들이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매출 하나도 없이 그냥 사람들 투자 자금만 가지고 먹고 살던 그런 옛날에 초기 벤처가 주도했던 닷컴 버블하고 지금 버블은 완전히 다르다. 네. 그다음에 지금이 그럼 버블이냐 버블이냐인지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그 재무 구조가 탄탄한 회사들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네. 매출이 없는 애들이 하던 거는 금방 쉽게 망가지죠. 근데 매출이 있는 애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공급 부문의 AI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단순 무식 주장이다라고 밖에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냐? 아니, 투자자가 미래를 모르는데 엔비디아 얼마나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좀 조정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울고 싶은데 뺨 때리잖아요, 보통 우리 주식시장. 저는 그게 조정받고 가는 과정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쪽에 위기가 없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주 조그만 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닷컴 버블 같은 거는. 근데 그보다 훨씬 큰 서브프라임 위기 같은 거. 그러니까 가계 쪽에서의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그 위기가 오면 그건 훨씬 큽니다. 그게 보통. 그거 오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계가 건전한지 안 한지를 봐야죠. 가계가 건전한지 안 한지 보려면 일단 가계부채 비율부터 먼저 한번 보죠. 제가 그 프레드 거 올려드렸잖아요. 예, 보고 있습니다. 2008년에 회사액 영역이 굉장히 굵죠. 그때 침체가 굉장히 오래 간 거예요. 네. 2008년 직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침체가, 이게 2009년 이때쯤까지 침체가 가시기가 굉장히 길었죠, 이때. 예. 근데 그때 가계부채 비율, 미국의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세요. 지금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나. 그때 100%죠. 지금 70% 간신히 넘죠. 이게 다른 통계로 치환을 하면, 이 통계는 이렇게 보이는데, 정상적인 통계, 또 다른 통계를 보면,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 100% 정도면 정상이고, 160을 넘어가면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 터질 때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다른 통계로 180% 이상 넘었었어요. 여기서 봐도 그게 그때 180%고 100%가 정상이라 그러면 거의 지금 비율로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가계의 지금 가계 부채 비율은 높지 않다. 안 높아요. 아주 안 건전해. 이 정도 가지고 가계부채가 터진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 DSR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그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게 Household Debt Service Payment. 그 밑에 그림에 그게 나오는 게 이게 DSR이에요. 이것도 이제 미국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통계인데, 이게 장기 시계열을 갖다 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DSR이 보통 한 10% 정도에서 11% 사이 정도 되면 아주 정상적인 수준이에요. 내 전체 소득에서 처분 가능 소득이죠. 뭐 세금 떼나가고 국가가 갖고 가는 돈들 다 떼나가고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거든요. 그 소득의 10% 정도면 한 30%를 주거비로 쓰고, 30%를 식비로 쓰고, 또 한 20% 정도를 자동차나 이런 거로 쓰고, 왜 은행 빚 갚는데 한 10% 쓰고 그러면 자기가 번 돈 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 정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12%를 넘어가면 위험해지고요. 13% 가까이 가면 터집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때 13% 넘었잖아요. 터졌죠.
그죠? 네네. 통계 보세요. 보시면 서프라임 사태 직전에 13% 넘었어요. 그러게요. 터졌잖아요, 결국. 저 가계가 무지하게 부실하죠. 음, 근데 그때 이후에 미국 가계가 구조조정을 깨끗하게 다 합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미국 가계의 가계부채 비율, 뎨서비스 레이쇼가 10%에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요, 그나마도 10% 아니고 8%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네. 지금 다시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10%가 여전히 안 돼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이전에 이상하게 낮았던 게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라온 정도지, 코로나 직전에 정상적인 수준 정도까지 올라온 거지, 이게 위기가 터진 2008년 서프라임 사태 때 올라간 거 보세요. 그 정도까지 가지도 않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 연체는 경기가 둔화되면 신용카드 연체는 나와요. 근데 그 신용카드 연체 좀 늘어나고 자동차 할부 연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경제 위기의 뭐 시작점이다? 이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너무 과한 주장 같고, 이제 또 부동산 대출 연체율 한번 보세요. 네. 뭐 올라오지도 않잖아요, 거의. 그렇네요. 그죠? 거의 올라오지도 않아요. 부동산 대출 연체율. 근데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2006년 중반 정도가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탑을 찍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2008년 서프라임 사태가 터진 건데, 그때 2006년 탑을 찍었을 때도 보면 연체율이 거의 없잖아요. 아,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서프라임 사태처럼 터질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그렇게 할 수 주장할 있죠. 수도 있겠네요. 네. 굳이 이제 그렇게 좀 주장할 수 억지를 있죠. 붙이면.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2006년 부동산이 탑을 찍었을 때는요, 모든 은행들이 다 뛰어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막 억지로 대출을 추가 신규로 해줬어요. 그때면 LTV 막 100% 해줄 때 아닙니까, 그때? 네. 그때 다운 페이먼트 없이 예. 집값이 100원이면 대출을 120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좀 있으면 집값 오를 텐데 뭐.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하고 다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가지고 기존 대출을 갚아가면서 계속 넘어갔고, 또 한 가지 그때 아주 재밌는 상품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예. CDS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 서브 프라임, 그러니까 프라임급의 모게지가 아니라 서브 프라임급의 모게지를 다 프라임급으로 그 변장을 시킨 거야. 화장을 해서 변장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상품 다 장난이죠. 그렇죠. 파생상품 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그건 부들이 올라가면 곧바로 터지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금융과 부동산의, 가계 부동산의 복합 불황이 터졌던 건데, 요번에 가계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때하고는 다르게, 첫째는 지금은 미국의 가정 중에 집에 모게지가 없이 100% 내가 내 집을 그냥 가지고 있는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 돈 안 빌리는 집들. 그게 38%까지 올라오는데 사상 최고입니다. 10채 중에 4채는 빚이 없는 집이에요. 네. 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이게. 빚을 갚을 일이 없으니까 연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집들은. 그죠? 그 나머지 대부분 10채 중에 6채는 모게지 대출이 있는 경우들이, 지난번에 제로금리 갔었잖아요. 예. 그때 거의 대부분 고정금리로 바꿨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 사람들은 이자를 추가로 단 한 푼도 더 안 내요. 물론 금리를 낮춘다고 이자가 더 낮아지지도 않지만 이자 부담이 늘지 않아요. 그때 기업들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고정대출로 대출을 굉장히 많이 전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 연체가 나올 수가 없죠. 아니, 내가 쓸 수 있는 돈 내에서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이자 부담이 갑자기 2배, 3배 늘어야 이게 연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늘어납니다. 연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건전한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주거 이전의 자유를 뺏겼죠. 왜냐면 지금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면 새롭게 모기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자가 엄청 비싸. 예. 그러니까 아무도 이사를 갈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주거 이전의 자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네.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또 그것도 장점이 뭐냐면, 지금 미국 주택 가격이 저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동산, 그러니까 건설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왜냐면 사람들이 새 집을 사야지 좋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새 집을 아무도 안 사. 새로 모기지 받으면 그게 이자가 얼만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말하자면 경기 버블이 오지 않고 경기를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음, 지금 집값이 비싸고 이게 안 내려온다고 사람들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물가에서도 부동산 그 렌트 쪽의 물가가 안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일단 집값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떨어져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동안 쏟아 부은 돈이 얼만데. 경제학의 아주 기본이에요. 돈 부으면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네. 돈을 무지하게 퍼붓기 때문에 무지하게 퍼본 돈의 양만큼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임금도 올라가는 거고, 밥값도 올라가는 거고,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 가격에 있는 게 맞아요, 부동산 가격은. 근데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높으니 사람들이 희망하는 임대료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가 50만 불짜리 집이 갑자기 100만 불이 됐어. 이거 임대 놓으라 그러면 50만 불 때는 5만 불이면 내 임대 놓는데 100만 불 됐으니까 10만 불은 받아야 임대 놓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가, 부동산, 그러니까 임대료의 그 함정이 대부분 설문조사한 거는 아시죠? 예, 예.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망하는 가격이 떨어지질 않으니 그게 쉽게 안 떨어지는 거죠. 그 부분, 물가는 지금 걱정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동산 임대료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건데 그걸 걱정할 게 없다고 했었어요. 그건 상당 부분이 희망 임대료니까. 근데 하여튼 부동산 연체율 뭐 사상 최저로 이게 부동산 연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제가 설명드린 거에 의하면 예, 예. 2006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나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다음에 가계저축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축률 높았던 거 떨어져가지고 지금 정상 수준 온 거고요. 미국의 장기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높아요. 네. 가계저축 보시면 그게 나오잖아요. 여전히 미국의 장기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그동안 나라에서 퍼부어졌던 돈, 그 돈 지금 써가지고 그 돈 쓰느라고 내려온 것 뿐이지, 그렇다고 저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할 정도로 저축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처분가능소득, 명목소득 한번 보시죠. 이게 실질하고 명목을 제가 다 놨는데, 그냥 명목만 보셔도 될 것 같아. 명목에 보면 팬데믹 이후에 명목소득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미국 정부가 돈 퍼부은 만큼 올라간 거거든요, 명목소득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까 베버리지 곡선 보면은 베버리지 곡선에 혹처럼 그렇게 크게 튀어 올라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돈을 퍼서 명목소득이 무지하게 돈이 늘었어요. 그 돈 갖다 다 쓸 거 아니에요. 미국 애들 특히나 버는 족족 다 쓰는 애들인데. 그 돈 갖다 다 쓰니까 식당에서도 사람 종업원 더 뽑아야 되고, 뭐 어디 호텔에서도 종업원 더 뽑아야 되고, 그러면서 베버리지 곡선이 이상하게 바깥으로 튀어 올라간 건데, 지금 명목소득 보면 정상화됐잖아요. 예. 안정적으로 증가하잖아요. 실제소득도 사실 안정적으로 증가를 해요. 안정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버리지 곡선도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으로 온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어디를 봐도 미국 경기가 가계 쪽에서 뭐 또 터져서 그래서 서프라임 사태 같은 게 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경제 위기는 안 온다. 이게 경제 위기가 오려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DSR이 13%대 올라가고 가계 부채 비율이 뭐 한 160%, 170% 올라가고,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이거는. 네. 우리나라 기준의 가계 부채 비율은 100 정도가 정상인데 이게 160%, 170% 올라가면 터지거든요. 미국이 지금 현재 가계 부채 비율은 100%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스리스 레이셔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가계가 터져서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없다. 그러면 가계 터져서 경제 위기도 안 오고, 다음에 기업이 망해서 경제 위기도 안 오고, 그럼 올 수 있는 경제 위기는 팬데믹이 터지든 전쟁이 터지든 뭐 이런 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위기가 없이 안정적으로 경기가 둔화돼서 간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게 바로 골디락스라고 말씀드렸죠. 예. 골디락스예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는 이게 이상하게 뭐 높이 올라갔던 구인율과 실업률의 그 그게 정상화돼서 온 거지, 이게 하락의 변곡점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그 시점으로 온 거가 아니라 여전히 경기는 굉장히 좋은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과거에 이 90년대 장기 골디락스의 원인은 인터넷 혁명과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디플레를 수출했기 때문인데 싸게 네. 만든 상품을 전 세계가 다 소비를 한 거죠. 근데 네. 이번에는 또 새로운 형태의 비용 절감 구조가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1990년대 장기 골디락스의 원인으로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혁명, 그다음에 중국의 저물가 수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근데 2008년 서프라임 차트 터지고 난 이후에 중국이 좀 고물가를 수출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그 약간 저물가 상태를 지속을 했죠. 고물가가 안 왔었죠, 사실은.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물가가 약간은 그때보다는 올라간 상태이긴 한데, 이게 최근에는 지금 엄청나게 올랐던 거고, 이게 다시 이제 저물가로 안 내려간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네. 일단 그때 인터넷 혁명도 굉장히 큰 혁명이긴 했는데, 지금 AI 혁명도 엄청난 혁명입니다. 예. 그 충격이 뭐 AI 혁명이라는 게 사실은 인터넷 혁명의 후속 혁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AI 혁명이 가져올 비용 절감 효과가 인터넷 혁명에 비해서 못지 않을 거로 보거든요. 일손이 얼마나 줄어요? 지난번에 그 테슬라에서 그 발표한 그 로봇, 예, 예. 날계란을 깨트리지도 않고 이렇게 잡아서 그러게요. 저 옮기잖아요.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 뭐 집에 가정부를 쓰는 집은 가정부가 더 이상 가사도우미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되기도 할 뿐더러 여성들이 가사노동에서 해방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네네. 그 가사노동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어딘가 가서 놀고 고용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거고, 뭔가 예. 다른 걸 할 수 있게 되는 게 다 비용 절감이거든요. 음. 다음에 앞으로 의사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 병의 진단은 AI가 하고 예. 수술은 로봇이 할 텐데, 네. 이미 로봇 수술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병에 대한 진단도 AI가 사람에 비해서 요즘 못지 않다는 거잖아요. 요새 영상의학과는 뭐 확실히 대체가 거의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뭐 요즘 이제 그 의정 갈등 때문에 지금 뭐 전쟁처럼 지금 나라가 네. 민감하긴 혼란에 한데. 들어가 네. 있긴 하지만, 이거 좀 지나 보세요. 의사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비록 의사만 그러냐, 변호사도 그럴 거고, 우리가 소위 그동안 고임금 직업이라고 했던 그 직업들 전부 다 대체해버릴 거고요. 네. 다음에 그림, 그거보다 더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요즘 AI가. 네. 음악 AI가 훨씬 더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작곡을 잘하죠. 네. 이렇게 간다고 보면 영화도 만들잖아요. 지난번에 그 빨간 옷 입은 동경의 그 여자. 예. 얼마나 사람들 다 놀란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일단 AI 혁명에 의한 비용 절감은 엄청난 혁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이 또 다시 이제 디플레이션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중국이 디플레를 들어가잖아요, 지금. 중국이 디플레를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그 산업 생산 능력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게 많잖아요. 예, 그렇죠. 전 세계 수요보다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저게 지금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한 저 디플레이션 아니겠어요? 계속 싸게 나올 수밖에 없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구조조정을 해서 저것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중국의 경제 구조에서 저게 현재로서 구조조정될 가능성이 없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구조 조정을 할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은 이제 또다시 시작이다. 예, 또다시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시진핑 정부의 기존에 경기 부양으로는 지금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것을 가지고는 탁도 없고요. 음, 너무 설비 투자가 너무 과잉이에요. 네. 중국은. 그게 옛날에 1990년대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한 거는 저렴한 인건비에 의한 그렇죠. 수출이었잖아요. 그게 2000년 정도 들어오면서 이제 루이스 전환점을 돌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루이스 전환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루이스라는 경제학자가 이게 어느 순간 되면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노동 생산성도 올라가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더 이상 저물가를 수출할 수 없는 단계에 온다라고 하는 게 루이스의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옛날에 좌파 경제학인 우리 칼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로는 그 농촌의 붕괴잖아요. 예. 칼 마르크스는 농촌이 붕괴돼서 그 인력이 도시로 밀려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노동이 공급이 되니까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대비해서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칼 마르크스의 주장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다 못 봤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루이스란 말이죠. 루이스가 전환점이 오는 순간 돌았으면 인건비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그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은 루이스 전환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공급 초과가 너무 심해서 공급 초과에 의해서 디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거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게 세무, 알리 이런 거잖아요. 예. 세무, 알리에서 돈 1,000원이면 뭐 다 산다며. 예, 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은 좀 갈 거다. 그러면 당분간은 전 세계가 그 저물가 시대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게 다시 오기 전까지는 아주 저금리의 저물가의 성장이 지속되는 1990년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거시적인 어떤 매크로의 변화와 또 경제 구조의 변화에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직접적으로 그러면 S&P 500은 어떻게 될까?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걸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혹시 여기에 관해서 뷰를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좀 있다면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미국의 지수는 이제 S&P하고 나스닥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금리 내려가기 시작하면 나스닥 다시 가지 않겠어요? 지금 그동안 나스닥보다는 S&P가 좀 더 좋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네. 그거는 사람들이 경기 침체 올까봐 이동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S&P가 경기 방어주가 많으니까. 그렇죠. 나스닥은 경기 방어가 안 되잖아요. 나스닥에서 S&P 쪽으로 옮겨갔던 건데,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로 간다고 하면 나스닥하고 S&P가 둘 다 동방강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골디락스고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그러면 동방강세죠. 네. 저는 나스닥이 이번에 조정받은 거는 그냥 이 정도 조정으로 끝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가 오면 조금 더 빠져야죠. 지금 경제 위기가 오면 나스닥이 보통 한 30% 이상 조정을 받거든요. 예. 이번에 30% 조정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간 게 한 20% 조금 안 되게 갔다가 지금 좀 반등해 있는 상태인데, 이게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도 떨어졌던 건데, 경제 위기가 안 오고 미국 경기가 장기 안정 순항을 한다 그러면 둘 다 저는 전망은 밝다. 그리고 이번에 나스닥 조정이라든가 S&P의 움직임은 연준 피벗을 시장이 반영한 거. 연준 피벗이라고 하는 게 경제 위기가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시장이 반영한 거고, 이 정도 반영했으면 저는 충분히 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식, 그러니까 코스피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우리 코스피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를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죄송하긴 한데, 우리 코스피 보시면은요, 예, 경제 위기가 왔다가 회복하는 국면에 쫙 하고 치고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경제가 미국 경제나 이런 데처럼 장기 골디락스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코스피는 횡보합니다. 그때부터. 어, 그래서 지금 물론 뭐 지금 코스피가 안 좋은 거니까 코스피가 이거보다는 좀 더 좋아질 수는 있죠. 네, 틀림없이. 그렇지만 코스피의 지수 성장성이 나스닥이나 S&P의 지수 성장성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더라.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소비주가 없어요. 우리는 시장 자체가 소비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우리는 다 수출주들이에요. 그렇죠. 경기 민감주들이라고요. 그래서 사이클을 타요, 얘들은. 근데 미국은 소비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스닥 기업들도 성장주긴 하지만 소비 성장주잖아요. 걔들도 네, 이미. 또 S&P는 확실하고. 그럼 경기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는 미국처럼 소비 비중이 큰 나라의 주식이 안정적으로 더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비중이 너무 작아요. 다 수출주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코스피는 우상향하는 구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꾸준히 옆으로 가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오늘 저 대표님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굉장히 그 광범위하고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그래프와 함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 인터뷰 나오셨는데 이렇게 또 채널로 저희 월걸부를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변곡점이 좀 올 때 또 한번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회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